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확인을 했는데 가계부채가 22년 1868조 정도이고 2002년에서 14년 동안 738조 증가했는데 16년부터 7년 동안에 665조 증가했다. 즉 14년 동안 증가한 거 대비로 7년 동안 증가한 게 100조도 차이 안 날 정도로 크게 부채가 많이 쌓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 것이 있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인 건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추천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가 4년 넘게 전의 영상인데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위기의 부동산 영상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죠. 살이 쪘으면 살을 빼야 된다.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가 많이 쪘기 때문에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될 시기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계부채 다이어트가 안 됐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많이 썼지만 금융정책은 완전 빵점이었고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잘못 쓰고 있고 금융정책은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까지 써가면서 마이너스 정책이고 이런 상황인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그걸 표로 만들어 봤을 때 단위가 조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요. 2002년만 하더라도 465조였는데 여기서 2016년까지 783조가 증가를 하고 여기서 2022년까지 665조가 증가를 했다. 요거를 증감액으로 봤습니다. 증감액으로 봤을 때 증감액이 언제가 가장 많이 늘어났냐?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2016년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죠. 그 다음이 코로나 때, 그 다음이 2015년, 그 다음에 17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때 늘어난 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언제부터 늘었냐 했을 때 요때부터 많이 늘어났죠. 2015년부터. 그러면 요 2015년부터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가계부채 많이 늘어났어요. 이때도 집 사느라고 빚 많이 냈었죠. 근데 요때는 그래도 5, 60조밖에 안 늘었는데 이때는 막 100조 가까이 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담대만 있었는데 요때 전세자금대출을 풀죠. 이 전세자금대출은 확 늘어난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라 전세시장 거품을 끼게 만들고 이게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상승장이 금리 인하로 왔을 때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승장이 언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으로는 2015년부터 시작이다. 13년, 14년쯤에 저점을 찍고 그럼 이 13년,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4년에 있었던 일만 우리가 뽑아보면 7월에 초이노믹스죠. 그 다음에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12월에 부동산 3법 부동산 3법 다 재건축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재건축을 풀어줘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원래 집값이요 재건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축 올라가고 이게 구축으로 번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시발점이 되는 재건축을 풀어주고 대출을 풀어줘 버리니까 2015년 14년 7월 요게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7월에 풀어봤자 8, 9, 10, 11, 12 이 중에서 막 재건축 풀어준 거 생각해보면은 12월 31일에 부동산 3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폭증을 한 거죠. 이게 2017년부터 감소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이죠. 투기과열지구 늘리고 투기과열지구에는 LTV 40%까지 대출 제한. 그 전에 초이노믹스로 LTV 70%까지 풀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거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저금리가 나타나면서 전세자금 대출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년 5월부터 전세가가 올라갔고 20년 5월이 어떤 시기였다? 기준금리 0.5%가 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하게 된 거고 이걸 임대차 3법 핑계로 돌렸지만 결국에는 2022년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담으로 전세자금대출도 줄어들고 주담대도 집값 떨어지니까 집도 안 사죠? 그러니까 2022년은 5조밖에 안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고 요거를 증감률로 뽑으려고 하셨다고 해서 증감률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증감률인데 보시면은 2005년, 2006년 이때가 가장 많이 튀었죠. 이때 왜 많이 튀었다? 집값 튀니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6년이 거의 정점이었어요. 강남은 2006년부터 하락 기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터지고 줄어드는데 2009년에 전세자금 대출 풀면서 다시 늘어나고
그런데도 시장 계속 침체되니까 안 늘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초이노믹스 풀면서 다시 10%대로 늘어나. 그러다가 줄다가 금리 낮추니까 또 7%, 8%까지 들어갔다가 집값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쭉 빠졌다. 이게 가계부채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렇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빨리 쌓여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터지고 쭉 빠졌죠. 쭉 빠지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집값하고 우리나라 집값은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안 된다. 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요것은 경제 규모나 소득 대비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은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다가 조금 디레버리징 됐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2022년에는 5조 증가했으니까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못 말리는 주담대 3분기에도 17조가 늘었다. 아니 작년 1년 동안 늘어난 거에 3배가 3분기에만 늘어난 거예요. 이 중에서 주담대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이유는 7월부터 9월까지 뭔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9월에 특례 종료했죠. 이제 10월부터 주담대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물론 대신에 신용대출 이런 게 늘어나서 총 가계부채는 좀 더 늘어났지만, 그리고 이때는 특례와 더불어서 50년 주담대가 하나 친 거죠. 그래서 우리 드래곤볼을 보더라도 손오공 겁나 세잖아요. 개 세죠. 그래서 손오공이 특례예요. 근데 50년 주담대라는 베지터가 나타났어. 그래서 둘이 귀걸이로 퓨전해가지고 베지트가 돼서 완전 진짜 개센 가계부채 증가세를 나타낸 거다. 이런 상황이고, 그 가계부채가 문제가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가계부채가 증가해요? 가계부채가 증가했던 이유는 그만큼 규제를 완화해줘. 플러스 금리가 낮을 때 생겨난 일인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 한 것도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이게 뭘로 돌아오냐면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내가 버는 돈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해봅시다. 이 중에서 이만큼을 이자로 받고 이만큼을 여기 생활비로 쓰고 소비 지출로 쓰고 요만큼을 저축을 한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활비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축을 요만큼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그나마 잘 버는 사람들. 만약에 그냥 평균적으로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자 주담대 받으면요, 이자 부담만 DSR 60%인데다가 생활비로 이제 40%밖에 못 쓰는데 이걸로 가능하겠냐, 생활이. 그러니까 빚이 느는 거고, 빚이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활비를 줄인다. 이게 어떤 짠돌이 하나가, 스크루지 하나가 생활비를 줄이는 거랑, 이런 식으로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생활비가 줄어드는 경우, 요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생활비가 전방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요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내수경제 악화. 그래서 한국의 기업 부채 부도 증가가 세계 2위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더는 미룰 수가 없다. 한국 기업의 부채 및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등이다. 와, 그래도 1등은 안 했습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26.1%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증가폭은 두 번째로 컸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IMF 때보다 심각하다는 소리죠. IMF 때 GDP 대비 기업 부채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기업 부채가 더 크다. 그 이유는 물론 IMF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업이 주식, 채권, 대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는데, 주식 시장 안 좋고 채권 시장이 지금 은행채가 대거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로 승부하기에는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대출이 낫다 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빨리 늘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통화 승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은 역대 최대다. 왜냐면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기업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돈을 찍어내서 빌려준 거죠. 찍어내는 돈 외에도 이렇게 빌려준 돈이 많으니까 풀린 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런데 돈이 안 돈다. 지금
8월 기준 14.6배를 기록했는데 7월에 14.3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후 14.6배, 조금 오르긴 했지만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통화수수는 글로벌 금융위 때 26배. 그러니까 26배라는 소리는요, 100만원을 풀면은 이게 시중에 미치는 영향이 2,600만원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100만원을 풀으면 1,430만원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 풀었는데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소리가 그만큼 소비가 안 돌고 내수 경제가 침체했다는 소리고. 그래서 지금 좀비 기업도 역대 최대고 기업 부채도 역대 최대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날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 문제가 생기고 가계 부채를 쌓아서 경제를 살린 문제가 이제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라의 중심은 뭐예요? 나라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고 나라의 중심은 국민이에요. 그런데 나라 지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담을 국민들한테 떠넘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다수의 나라들이 침체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침체를 덜해 보였던 이유가 부동산 경기를 가계부채로 살려서 GDP를 만들어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서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국 터진 거, 그 다음에 과거에 일본 터진 거,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 터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상황인 거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GDP 대비 가계부채를 80%까지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계부채 감당 안 되고 기업부채 감당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터뜨리고 살리려면? 국가부채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부채까지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꼴 나느냐? 지금 중국 무너지는 거, 그 다음 과거 일본 무너지는 거 상대도 안 될 정도입니다. 왜냐면 일본은 기축통화에다가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GDP 대비 정부 부채를 260%대까지 높일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50%대예요? 이거 기축통화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채권 사주겠냐? 부동산에 단 돈 처박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상황이라서요, 부채 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계부채 폭탄 터지고 있네요, 막 이런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근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던 것을 억지로 막았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자동차 돌아가는 현상인데 터뜨려서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하는 걸 막았어요. 배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 흡입, 압축이 되겠냐? 엔진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엔진이 고장이 나는 거다. 그리고 이 부채 폭탄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디레버리징 어디까지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80%대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대였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언제? 2015년부터 폭증했다고 그랬죠. 2015년 초이노믹스랑 전세자금 대출로 경제 문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다.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을 똑바로 쓰지 못해서 잡지도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줄여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늘리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 가격까지 우리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가계부채 이야기를 과거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가격까지 갈 수 있다. 왜냐면 디레버리징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디레버리징이 오지 않으면 경제가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그래서 가계부채를 늘려놨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렸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금리에선 버틸 수 있었지만 중금리, 지금 고금리도 아니에요. 평균적인 금리에서도 버티지 못해요. 기준금리 3.5%가 무슨 고금리예요. 미국같이 5.5%까지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금리 딱 이만큼만 돼도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기업부채로 전이가 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당장 바로잡아서 디레버리징 시키면은 잃어버린 10년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개박살 나는 거고, 디레버리징 안 시키고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똥 못 싸게 항문을 꼬매버린 것처럼 계속 장에 똥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시커머 죽죽하다가 숨지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그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성장 동력은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그리고 부동산 정상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풍랑론자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뇌 속에 지 부동산 올라가지고 가격 올라서 돈 벌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고, 나라는 망하더라도 지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매국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완용 자손들 뭐 하고 있어요? 내 재산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조상이신 이완용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인데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진 못하겠고, 들어가면 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돈 벌자, 땅이라도 해가지고 보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매국노니까 그러지. 나는 돈 벌겠다. 부동산으로 나라 망하든 멀든 나는 부동산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집 사가지고 부동산 무조건 올라야 되니까 담합하고 싸게 팔려는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협박하고 이런 것들 하는 인간들이 다 매국노다. 그리고 유튜브로 혹은 언론에서 막 부동산 가격 올라갑니다 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매국노 중에서도 상매국노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영끌 오적이란 말이 붙었겠느냐. 을사오적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부채 폭탄이 터지게 됐을 때 여파가 어느 정도로 클 것인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